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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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보다 현장 학생들이 많이 줄었는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연동일보랑 장충고 학생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반은 독자를 유념하는 글쓰기인데 아마 3주 만에 글쓰기 강의가 재개된 거라서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독자가 없는데 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독자를 상상하며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저번에 배웠던 삶의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생분들한테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곤 하는데 누군가에게 제가 읽어보면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백지를 보면서 나 이런 거 말해야지 저런 거 말해야지 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팬과 글 동료가 많이 생긴다는 말을 했었고, 또 나만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 감정들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점, 또 에세이를 쓰는 거는 지난 일을 기억해서 되짚어 그 하루하루를 적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네,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고요. 일상을 낯설게 포착을 해야 하죠. 아무래도 현실에 기반을 둔 장르다 보니까 일상을 낯설게 포착해서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다. 요거를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스멀스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독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혼자 쓰는 에세이인데 이걸 에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에세이입니다. 이건 에세이야. 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면 모두 에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독자가 있으면 에세이고 독자가 없으면 일기에 조금 가까운 에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자가 있을 때 어떤 배려심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쓰는 게 독자를 가장 배려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 글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곤 해요. 너무 쉬워요. 이 정도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쉽게 쓰는 게 더 어렵게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게 쓸 수 있는 거는 손만 갖다 대서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 보면 어렵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쓴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유일한 고조 끄트머리에 숨겨진 칠흑 같은 암흑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이라는 근원을 조장하게 만들고 인간은 주관적 세계에서 일련의 사고를 뒤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일깨웠다.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쓰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한번 어렵게 써보자 하고 써본 건데 지향하고만 싶었던 감정은 내면 깊이 강화되어 성숙을 모호했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라면 가질 진정한 의식의 보완책이라고 여겨지는 행태다. 이거는 참 대학생분들도 많이 그 오류에 휩쓸리는 일이에요. 논문을 쓸 때 소논문을 쓰는 과제에 있어서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나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니까 한번 어렵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난해하게 쓰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독자를 오히려 배려하지 못하는 글이 완성되고 맙니다. 그리고 감정 그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감정에 매몰되는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하기만 하면 쓰러진다. 자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일 고민자가 잘 든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생각해봤다.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도 잘못됐다. 문과를 고른 것도 잘못이다. 차라리 이과를 골랐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뜬금없지만 돈도 없다.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은 돈이 3만 원뿐이다. 도대체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싶다.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전공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학교 생활도 고사하고 미래도 이런 글을 읽으면 혹시 어떤 기분이 들까요? 힘이 날까요? 아니면 힘에 부칠까요? 맞습니다. 힘에 부쳐요. 그러니까 지치는 게 좀 커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은 읽으면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글인데 쓰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질문에 제가 쓰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에세이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장르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독자라면 힘을 받는 글을 읽고 싶지 힘이 막 들려서 쭈글쭈글해지는 글을 읽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독자를 배려해서 내가 독자라면 내가 읽고 싶은 글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은 확실히 감정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메모를 해주셔서 채팅창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수월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훨씬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독자를 배려하는 글은 지루하게 쓰지는 않았는가에 중점을 둬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6년 전에 피아노를 그만뒀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시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 문장을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첫 번째로는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쉽고 두 번째로는 그렇구나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6년 전에 피아노를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갑자기 오늘 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적혀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한테서 감정이입을 잘 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한번 3초 생각을 해봅시다. 6년 전에 왜 피아노를 그만뒀을까? 갑자기 오늘 왜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해 봤다면 제가 한번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세이를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면 대화체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대화체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 피아니스트가 될래. 예술고등학교를 가겠다 선언하자 연습량이 5배로 늘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눈물을 머금고 그만뒀는데 그게 벌써 여기서 말했던 6년 전이다. 밀려드는 일에 치여 기진맥진하며 도망친 퇴근길. 집 근처 피아노 학원에서 그때 쳤던 연습곡이 흘러나왔다. 마음이 요동쳤다. 다시 쳐볼까? 요건 어떠세요? 아까 글보다 훨씬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면 서술해줄수록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 흥미로운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첫 책 제주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를 썼을 때 썼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썼을 때 편집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 제가 모든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장만큼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문장이 뭔가 봅시다. 갈아입을 옷을 깜빡해 고용 욕실에서 젖은 옷을 주섬주섬 입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시원에 살 때의 얘기인데 혹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용 욕실이 있고 개인 욕실이 있는 거예요. 개인 욕실은 방 안에 욕실이 있는 거고 공용 욕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전부 쓸 수 있는 욕실이라서 그 집이랑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방이랑 욕실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 옷을 챙겨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방과 공용 욕실까지는 50cm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갈아입을 옷을 챙기지 못하는 날에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샤워를 마치고도 땀에 젖은 옷을 입어야 해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지 않았던 편집자님도 고시원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땀에 젖은 옷을 입어야겠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했는데 자문자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친구나 가족을 활용해서 활용한다는 말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도구적인데 부탁해서 어떤 식으로가 이해가 안 돼? 어떤 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동조할 수 있도록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부터 계속 감정이입이 중요하다, 감정이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문장을 볼게요. 과제를 못 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름을 불렀다. 짜증났다. 과제 안 한 걸 벌 주려는 건가? 이렇게 보면은 과제 안 한 게 잘못 아닌가?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선낼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기숙사 룸메이트와 밤새 싸우느라 과제를 다 하고도 온라인 제출, 요즘 온라인 제출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제출을 잊었다. 심지어 과제를 못 냈다는 사실도 수업이 시작한 뒤에야 깨달았다. 지금이라도 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주섬주섬 프린트를 꺼냈던 나는 그대로 멈췄다. 현녀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감정에 동조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과제를 못 내는지 그리고 왜 짜증내는지 그 과제 안 한 걸 보여주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내밀한 혼잣말보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게 훨씬 더 감정에 동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죠.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글쓰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스트님들 중에는 한수희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한수희 작가님께 제가 글쓰기 강의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라라는 부탁이기도 했는데요. 그 글이 어떤 거였냐면 적어도 에세이는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기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세이는 일기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읽힐 것을 상정하고 쓰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와 문장의 너머에는 언제나 얼굴도, 나이도,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 그러니까 독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검열의 잣대를 감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감정에 동조하며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쉽게 쓰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독자를 배려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서 편지로 이 메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나는 정말 독자를 배려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르지 않는 빨래가 된 모양으로. 그러니까 빨래가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 축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축축하게 오늘처럼 비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 젖었는데 TMI네요. 젖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걷고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막 많은 일이
쓴 다음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커다랗게 혼전 발을했다. 듣는 사람도 그 들음을 전해 듣는 사람도 얼굴이 붉어질 말이어서 최대한 순화를 하면 하여튼 세상에 볼 것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까 였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게끔 만든 내가 미운 거였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들어 쏜살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듣기 힘든 욕이거든요. 근데 그 욕을 제가 들었다고 해서 독자분들한테까지 들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순화를 하면 하고 한수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검열의 잣대를 감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문장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순화를 해서 제가 들은 욕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독자분들을 배려하는 글을 쓰면은 자신도 좋고 독자분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에세이를 연재를 하는데 웹 에세이를 연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정말 옛날 말인데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인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사람들이 막 흘러서 갑자기 우리 글에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보는 에세이가 아닌 웹에 공개한다는 사실은 어떤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슬픈 일이었냐면 그 토스 머니스토리 공모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푸드 파이프라인 발굴기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거였는데 본업도 국회도 N잡도 좋고 괜히 커넥터로 배달해서 건조를 투자하기 취미로 만드는 손뜨개 니트 마켓에서 팔아보기 요즘 식당들도 많이 하죠. 회사 생활 인스타툰 글이나 광고 받기 이런 푸드 파이프라인을 쓰는 건데 열심히 썼는데 공모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면 울적해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웹 에세이를 연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괜찮아. 브런치에 올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 에세이로 돈을 벌기까지라는 글을 썼는데 짧게 한번 소개를 하면은 공모전에 떨어진 글이지만 브런치에서는 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돈으로 변환을 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가 일기를 써야만 했던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일기장을 봐도 아무렇지 않던 그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어른에게 칭찬을 받았다. 요 첫 문장만 보면은 되게 길어요. 긴 편이에요. 반점이 2개나 있고 그때라는 말이 동시에 2개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확실히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이런 긴 문장도 후루룩 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체가 등장하죠. 요한의 일기장을 읽으면 꼭 안내의 일기가 떠올라. 안내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요한도 요한의 일기장에 이름을 붙여서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그때 나는 일기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지? 정작 그걸 기억이 나질 않고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만 떠오르는 걸 보면 10살의 나는 무척이나 그 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틀림없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를 드릴 건데 그 과제가 1강에서는 500자였고 2강에서도 500자였어요. 3강은 1000자겠지 하실 텐데 1000자 곱하기 2 해서 2000자거든요. 그래서 2000자를 써야 해요. 근데 2000자를 쓸 때 어떻게 2000자를 채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맨 마지막 문장처럼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혼잣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은 감정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전하면 무조건 제 고등학교 때 얘기죠. 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도 대회에서 내놓은 글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역꾸역 온갖 100일장 대회 나갔다.
학교에서 열리는 작은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지만 전국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걸 애매한 재능이라고 불렀다. 애매한 재능. 나는 애매해, 애에 사랑의 애를 붙였다. 그를 향한 마음은 절절하게 불타올랐지만 당장 서울권의 대학으로 나를 보내고 싶었던 선생님들은 도리어 그를 접으라고 했다. 글은 대학 가서도 쓸 수 있으니까 수학을 펴라고. 문예창작과의 실기 전형이 있다는 걸, 어느 지역에는 예술고등학교라는 게 있고 그곳에는 문예창작과라는 학과가 이미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선생님들의 말만 따라 문제집을 폈다. 대학에 가면 꼭 글을 써야지. 그 누구도 나를 말릴 수는 없어. 결심하면서. 그 결심은 대학 신입생 OT 자리에서 산산이 깨졌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글로 돈을 버는 작가가 되기 위해 국어국문과에 왔다는 내 소리에 선배가 실소를 터뜨렸다. 야, 국어국문학과는 굶어 굶는 학과야. 다른 선배들이 슬픈 맞장구를 쳤다. 기가 죽은 나는 고개를 돌려 동기들을 훑어보았다. 동기들도 여기서 반박할 수가 없죠.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들도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 국문학과에 다니는 선배들의 반이 복수작품을 한다는 사실을, 동기들 몇은 이미 편입이나 전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나도 수긍하는 무리에 동참했다. 우리 과는 망했어. 곧 없어질 거야. 아니면 다른 학과와 합쳐지거나. 첨단, 시스템, 융합, 국문, 미디어 학과 같은 명칭으로 굳어져 어쩌면 후배들도 우리를 선배라고 여기지 않을지 몰라. 출장을 든 친구가 말했다. 나는 미안한 듯 웃었다. 우리 복수작업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나 그냥 하려고. 우리 학교 하나로는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대화체도 좀 더 많아가지고 친구들과의 티키타카도 있고 위트 같은 것도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스로 쓴 글인데 위트 있다고 말하는 건 항상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제 글이 약간 위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브런치에서 애매한 재능의 애에 사랑의 애를 붙였다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남들이 뭐라든 나만의 의미로 그 단어조차도 유아화 시키셨네요. 멋있어요. 하고픈 일로 밥벌이까지 해내는 그 과정들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저는 또 이런 길과 방법이 있구나 하고 힌트를 얻어갑니다. 힌트를 주시려고 적어주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올리면은 댓글을 봤는데 확실히 이런 생각할 수 없는 다정한 댓글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미화, 정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제 이름을 빗대어서 요한화라고 말하는 게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은혜님 댓글 달아주신 신은혜님이 이 강의를 볼 가능성은 0.00355%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댓글도 받았어요. 처음 요한님의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래서의 상황이 애매한 재능 속 사랑애였군요.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글쓰기를 놓지 않은 요한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전 국문학과, 국문과를 나와서 삶의 취업 글쓰기를 걸었었거든요.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글을 앞에 두었을 땐 그만두었던 과거의 저를 잠시 미워했었답니다. 요한님이 저처럼 지치지 않으셨으면 끝까지 글을 쓰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공모전에 떨어진 것도 잠깐 있게 돼요. 물론 영원히 있게 되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웹 에세이를 올렸을 때 장점은 제안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제안하기를 보면 PPT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출간 기고, 강연 섭외, 작업 요청, 기타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메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마음 치유 예술 사업에서 제가 스토리텔러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앱 보시면은 앱 누르면 막 게임으로 진행되거나 MBTI 심리 테스트 이런 걸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 체험형 프로젝트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4분 정도의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도 없고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은 좀 지치고 힘들고 뭐 바쁜 그 일상 속에서도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고 있었던 거를 아마 생각을 잠깐만 고민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게 떠올랐는데 특히 발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가 있었어요. 그때 건강하게 헤쳐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니까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고 떠밀지 않고 천천히 가져야지. 많이 마음에 그길 오르는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게 달랐어. 꼭 많다고 뭐 마음대로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순간에요 괜히 잠깐이라도 떠나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저희들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예술 치유, 치유도 예술도 사업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봤었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에는 병이 잠시라도 꺼나간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웹 에세이를 썼을 때 제안하기를 통해 이런 요청들이 오기도 하고 스토리텔러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이런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 글을 마주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웹 에세이를 쓸 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알려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 에세이를 쓸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플, 무플에 연연해서는 글을 쓸 수 없어요. 특히 무플 그 댓글이 생각해보니까 플이 리플 같은데 댓글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좋아요가 많이 안 찍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회수까지도 많이 안 찍힐 수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해서는 글을 쓸 수 없고 나는 100편을 써야지 200편을 써야지 나는 2천자 기준으로 50편을 써야지 라는 그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되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글을 써서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에는 카카오뷰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제 글이 올라갈 때가 종종 있어요. 허락 없이도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에세이는 이렇게 답이 정해지지 않은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쓴 글이 많기 때문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친구나 가족을 만약에 글에다가 가지고 왔다면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 지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뷰나 다음 메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재발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반대의 의견이 개인적인 댓글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DM으로까지 올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차단을 눌러버리세요. 네. 그럼에도 왜 에세이를 쓰면 좋은 점 아까처럼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강연이나 기고 요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고 출간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제가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 라는 글 한 편을 올리고 출간 제의가 바로 왔었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풀이 많이 생겨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아니면 브런치 스토리를 통해서든 글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때때로 주어지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에세이를 쓰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닮은 사람이 이토록 많구나 하는 이야기에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세이를 등한시했어요. 에세이를 하지만 무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세이는 어렵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나와 가장 친해야 한다. 이 글을 어떻게 왜 썼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출판사 그 에세이 교보문고 에세이 코너를 지나가면서 저 책은 나도 쓰겠다. 야 이거 제목 좀 봐. 완전 웃겨.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에세이를 무시했었는데 지금은 무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글이었어요. 근데 이 글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세이는 어렵다. 나와 가장 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아채야 한다. 왜 기분이 나빴는지, 왜 기분이 좋았는지, 그때로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나의 욕구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나와 친해진다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서 사람들은 질문을 밖으로 보낸다. 게다가 에세이는 아까 한 것처럼 일기가 아니어서 독자를 선정해 앞에 두고 편지를 건네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묻힌다는 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래서 저는 에세이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과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2,000자로 구성된 한 편의 편지 에세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5월 13일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영종이고 중고 학생분들은 5월 11일까지 여기 유아인 카카오로 붙여도 괜찮은 편지, 붙이지 않을 편지, 붙이지 못하는 편지는 모두 좋아요. 그 편지의 형식의 에세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부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편지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잠깐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따로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김신지 작가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아이에게 쓰는 편지라는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이 김신지 작가님은 편지 형식의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에 대해서 요 한 장만 읽고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풋내 나는 20살 아이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순수하고 촌스러운 아이가 구석에 앉아있구나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했어. 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을 항상 살피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줍거나 팔꿈치에 부딪혀 엎질러진 물잔 주위를 닦거나. 주량을 모른 채 취해버린 아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혹은 알았더라도 알았고 남고 떠들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는 말끔해졌지만 네 무릎이 흥건히 젖은 것을 보고 답답한 아이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 어쩌면 좀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해. 속없이 착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막연히 화가 나던 꼴이 내가 나였으니까. 그런 화는 무엇이라고 부를지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너와 나의 고향이 같은 강 하나를 끼고 있는 이웃 고장이라는 걸 알고서 너는 내게 성큼 다가왔지. 아는 사람을 찾아낸 것 같은 반가운 얼굴로. 같은 수업을 시간표에 넣기도 했고 무슨 동아리에 들 거냐고 묻기도 했고 공강 시간이면 단권에 도달해서 자주 나를 기다리고 했어. 복도 끝에서부터 나를 발견하면서 활짝 웃던 이 덕분에 우리는 서서히 친해질 수 있었는지도 몰라. 친구를 사귀는 게 여전히 어렵고 마음을 연다는 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었던 나에게 너는 지금 신기한 사람이었어.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부터 알았다고 얘는 나를 이렇게까지 믿을까? 이런 식의 편지 형식의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친구니까 이렇게 반말로 썼지만 존댓말로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자 이내로 구성된 한 편의 편지 에세이를 다시 이 메일로 자정까지 5월 13일 자정, 5월 11일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